2015년 4월 4일 오전 12시쯤 당시 25살이었던 직장인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시와호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오이도와 안산시의 대부도를 잇는 거대한 인공호수인데 2000년 정부가 조력발전소를 만들면서 하루 2번 썰물대와 밀물대에 맞춰 물이 나가고 들어오곤 했어요. 썰물대면 호수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도 썰물대였죠. 바닥에 물이 빠졌을 때라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돌개를 잡겠다며 시어오에 온 겁니다. 오이도 선착장 맞은편에서 손전등을 비추면서 돌개를 찾던 A씨가 뭔가 돼지 같은 게 보인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살구색을 띠고 있는 둥근 형체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 말에 아버지는 호수 바닥에 무슨 돼지냐면서 믿지 않았고 두 사람은 수상한 물체 쪽으로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돼지인 줄 알았던 그 물체는 몸통뿐인 토막난 사체였던 겁니다. 팔과 다리, 머리가 보이지 않았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경찰청과 시흥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본부가 차려졌고 무려 137명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에서 50대 사이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었고 혈액형은 O형, 그리고 예리한 도구로 절단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죠. 마구잡이로 토막이 난 상태가 아니라 마치 도축업자 같은 전문가가 토막을 낸 듯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시신에서 발견된 조금 특별한 점은 맹장 수술을 한 흔적과 가슴 부위에 23cm가량의 수술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왼쪽 어깨에는 뜸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듯한 자국도 여러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대략 6시간 전에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닭고기와 풋고추로 추정되는 음식물도 나왔죠. 일단은 사라진 나머지 부위를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신원을 밝힐 수 있을 만한 조금 더 정확한 단서가 필요했죠.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투입돼서 시와호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동시에 탐문도 진행됐어요. 부검으로 확보한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로 미기가 신고된 20대에서 50대 여성들의 가족을 찾아서 그들의 DNA를 추출해서 시신과 하나씩 비교했고 그들 가운데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지만 특정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맹장 수술을 받은 지도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래서 의료 기록이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제 CCTV가 남았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었어요. 대신 출입구 양쪽에 있는 60여 대의 CCTV 화면을 확보합니다. 일주일 전후를 유기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오이도와 대부도 쪽에 있는 출입구를 지나간 1600여 대의 차량을 추적했지만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전이 없던 그때 시와호를 수색하면서 100리터짜리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건졌는데요. 그 쓰레기 봉투의 매듭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지요. 피해자의 몸통이 봉투에 담겨져 있다가 물에 떠내려오는 과정에서 벗겨졌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제 이 쓰레기 봉투를 누가 샀는지 알아내면 범인과 피해자를 알아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종량제 봉투에는 일련 번호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팔린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러다 미제 사건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도 시와호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수사에 진전이 없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미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의 부담은 더욱 커졌죠. 애가 타던 수사팀으로 6일 오전 8시 20분쯤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어제 오후에 시야방조제 입구 오른쪽에서 마네킹 머리 같은 걸 본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면서 하루에만 50통이 넘는 제보 전화를 받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보도 믿어야 되나 의심이 됐는데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자는 마음에 신고자에게 어디쯤인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신고자는 무섭다면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가까운 지구대에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지구대로 온 신고자가 위성지도를 통해 위치를 알려줬는데요. 헛걸음하는 거 아닌가 걱정은 됐지만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직접 진술을 하러 와준 신고자를 믿고 해당 지점을 기준으로 수색하기로 합니다. 밤 10시 10분쯤 썰물 때라 바닥이 차츰 보이기 시작했고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다가 물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머리카락 같은 게 보였어요. 피해자의 머리였습니다. 몸통이 발견된 장소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상태는 다행히 온전했어요. 눈썹 문신을 했고 왼쪽 송곳니에는 충치 치료한 흔적이 있었어요. 곧바로 몽타주를 만들고 수배 전단을 배포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발견된 곳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죠. 밤새 수색 작업을 하다가 다음날 오전 10시 20분쯤 이동대원 한 명이 찾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해안가 바위 틈 사이로 검은색 봉투가 눈에 띄었죠. 그 안에는 양손과 양발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양손은 지문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온전한 상태였어요. 이로 인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곧바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안산시에 사는 조선족 한씨, 당시 41살의 여성이었어요. 2013년 8월에 입국하면서 법무부에 지문을 등록해둔 상태라 신원 확인이 어렵지 않았죠. 한씨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머니와 남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남편, 당시 47살의 김하일은 2009년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한씨가 사용한 휴대폰도 남편 명이었죠. 경찰은 바로 한씨가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신고된 게 전혀 없었죠. 아내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의심스럽죠. 경찰은 남편 김하일을 유령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그리고 김하일의 집과 회사 근처에 잠복했어요. 김하일은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 살면서 집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있는 건설자재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하루가 지나도 수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는 집에 와서 자고 하는 평범한 패턴이었습니다. 잠복을 하던 중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또 들어왔죠. 숙모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숙모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이에 제보자를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제보자의 어머니가 숙모와 매일 통화를 할 정도로 친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죠. 게다가 뉴스에 나온 몸통의 수술 자국 특징이 숙모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촌의 반응 또한 이상했어요. 숙모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친구랑 놀러 간 것 같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내 아내가 어딜 가든 뭔 상관이냐며 화를 낸 거죠. 그래서 경찰이 삼촌이 누구냐 물었는데 대답을 듣고 경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보자의 삼촌은 유령 용의자였던 김하일이었어요. 8일 오전 7시 30분쯤 커다란 가방을 들고 김하일이 움직입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 5분 정도 걸었을까? 골목길에서 김하일을 놓칩니다. 근데 그 골목길에서 김하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나옵니다. 이때 들고 있던 가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추적팀은 김하일을 그대로 따라갔고 나머지 팀원들이 그가 들어갔던 골목길의 집을 하나하나 수색했어요. 그러다가 입구 문을 열었는데 1층부터 썩은 냄새가 코를 강하게 찌른 빌라가 있었죠.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 심해졌죠. 옥상 입구에 김하일이 힘들게 들고 갔던 큰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피해자 한 씨의 양팔과 양다리를 발견합니다. 추적팀에게 바로 무전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김하일은 긴급 체포됐죠. 체포된 김하일은 뻔뻔하게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다가 시신 유기하는 거 다 봤고 가방도 찾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김하일은 1968년 중국 길림성에서 일남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부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활동성이 좋았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 지인 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중퇴합니다. 이후 제지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1994년부터 7년간 현대상선에서 선원 생활을 하고 1995년경에는 지인의 소개로 한 씨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잘 살다가 2001년경 일을 그만두고 2009년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마작을 해서 돈을 잃기도 했죠. 그러다 2009년 한국으로 입국해서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시흥시에 있는 제조업체로 옮긴 후로는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했어요. 한국에서 일해서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 돈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2012년경 우연히 카지노를 가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죠. 월 7회에서 8회 정도 강원랜드와 호텔 카지노에 가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 4천만원가량을 모두 탕진했어요. 그렇게 돈을 탕진하면서 중국으로 보내던 돈도 끊기자 생계가 막막했던 아내 한 씨가 남편이 도박하는 걸 막겠다며 직접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한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자 앞으로 월급을 중국은행에 착실히 저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도박은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없었어요. 2천만원가량을 또 도박에 탕진했죠. 나중에 돈을 모아 집을 사기로 약속했던 두 사람. 김하일은 손대면 안 되는 피해자 한 씨의 돈까지 손을 댔어요. 2015년 3월쯤에는 아들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온다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상 돈을 모아야 돼서 도박을 끊게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불안했죠. 사건 당일도 야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와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거기에 환절기만 되면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던 한 씨가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김하일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은행에 가서 얼마나 저축했는지 확인해보자고 했죠.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하면 그동안 자신이 도박을 하면서 월급은 물론이고 한 씨의 돈까지 쓴 거를 들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하일은 피곤하니까 오후에 가자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또 도박을 했다고 눈치를 챈 한 씨가 계속해서 잔액을 확인해보자고 재촉했지요. 2015년 4월 1일 오전 9시경 은행에 가려고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 한 씨. 김하일은 그녀의 뒤로 다가가 평소 견과류 껍질을 깨는 데 사용한 쇠뭉치로 한 씨의 정수리를 때렸습니다. 놀란 한 씨가 왜 그러냐며 뒤를 돌았는데 이때 쇠뭉치를 던져 이마에 맞춰 한 씨가 쓰러졌고 쓰러진 한 씨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한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회칼로 14개 부분으로 토막냈죠.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초범인데 시신을 2시간 만에 토막낼 수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토막을 내고 3시간 뒤 몸통 부분을 봉투에 싸서 등산용 가방에 넣고 자전거에 실어서 정황천에 도착한 다음 가방을 물속에 던집니다. 정황천에 유기한 시신이 흘러
시와호까지 간 거죠. 이후에도 똑같이 자전거에 싣고 가서 바닷물에 던졌어요. 그리고 체포 당일이었던 4월 8일, 조카가 사는 빌라의 옥상 입구에도 시신을 유기했다가 체포된 거죠. 김하일은 범행 당시 야근을 하느라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발적인 범행을 한 사람 치고는 김하일의 상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죠. 체포되고 나서도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었고 시신 토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토막을 냈느냐는 질문에는 별거 아니라는 듯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단했는지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했고 게다가 출근길에 한 번씩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장면도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왜 시신을 토막냈냐는 질문에는 무거워서 그랬다고 하기도 했고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다고 하기도 하고 화장 비용이 부담됐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5년 7월 10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어요. 이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016년 3월 24일 징역 30년이 확정됐죠. 김하일은 77세가 되면 출소합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중국 투먼에서 20대 여성을 토막살인하고 2009년에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법무부의 형사사법 공조가 없었고 안산지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찰 및 공안에서도 조사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하죠. 범행 이후 아들이 면회를 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아들이 마음에 걸리고 민감한 나이에 마음을 잡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진술하는 등 아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